자, 민주당 지지가 33.4, 통합당이 36.5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국면 후 첫 지지율 역전이다 보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야 망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필연입니다. 근데 쪼다한테 역전시켰다고 역전한 사람이 그럼 쪼다가 아니냐? 저는 쪼다끼리의 대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래가지고 또 미통당에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의 수많은 노브레인들이 또 지지를 보내고 뭐 될 것처럼 대선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미통당의 키를 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문가리하고 붙어먹을 찬스가 왔다. 이리 돼야 코너에 몰린 뭉이 던지지요. 개헌하자고, 이원집정부제 개헌하자고요. 그래서 결국 역전했다고 저것끼리는 지금 환호성을 올리고 겉으로는 이제 뭐 태연한 척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가만히 전략이 통했다. 사고 안 치는 게 최고다. 김종인이가 내가 맞았지. 장외 투쟁했으면 우리가 잘 안 됐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외 투쟁은 절대로 안 한다. 사고만 안 치고 살살 기본만 하면서 조용히 안 보이는 듯이 있자.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총선 이겼다고 시금방져진 민주당이 온갖 폐악질을 하는데도 슬그머니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이걸 야당이라고 지지를 하는 부분에 대안이 없는 국민들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은 이것들이 대안은 절대 될 수 없다. 또 대선에 이길 건덕지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부 다 알 거고, 솔직히 이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도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는 건 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호남에서 이 지금 지지가, 민주당 지지가 10%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자, 호남 물에 잠기고, 자, 호남의 서민들 입장에서야 이게 뭐 지지해줄 건덕지가 있나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분노한 민심이 서두를 중심으로 이탈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심각한 거라는 걸 하나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통합당이요, 총선 끝난 지 넉 달인데 옛날 책임 덜 쳐서 뭐하냐고 총선 백서를 그냥 맹탕으로 그냥 대충 내자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미래통합당이 13일 날 총선 백서를 공개한답니다. 자, 오늘 공개한다는 거예요. 지난 2016년에 총선지고, 17년에 대선지고, 18년에 지방선거지고, 20년에 또 총선에 졌습니다. 내리 4연패를 한 거는 거의 정치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반성하기 위해서 백서 내자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2012년 대선에 지고 백서를 냈는데 그때 한상진 씨가 그 백서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그 백서 내용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이라도 했습니다. 운동권의 교조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우리가 질 수 없는 선거에 졌다,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계속 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내자 해놓고 백서를 제작한 특위조차 반성문이 맹탕으로 돼버렸다고, 하나만한 백서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백서 초안을 입수했는데요. A4 용지 141쪽짜리라는데 양은 141쪽이면 얇은 책 한 권은 되니까 충분했는데 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출입기자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중도층의 지지회복 부족이 1번, 2번이 막말 논란, 3번이 공천 논란, 4번이 당 차원의 전략 부재, 5번이 탄핵에 대한 입장 부족, 6번이 40대 이하 연령층 외면, 7번이 코로나 영향, 8번이 강력한 대선 후보군 부재, 그리고 9번이 공약 부족, 10번이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규정해놓고, 그런데 구체적 내용 대신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말을 기술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서 제작의 특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백서 출간 뒤에 당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적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굳이 잘못을 떨어쳐내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신 못 차릴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량석 특위위원장은 특위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상태라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그렇다. 떠났다고 비판 안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에 있는 김종인이도 책임이 있고 전부 책임이 있지요.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특위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다 냉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이라 비판 안 한다고 합니다. 당초 특위는 총선 참패 원인을 중앙당의 선거전략부재, 공천 실패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백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그대로 명시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해요. 그런데 당 안팎에서 이에 당사자들이 개입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달 16일 날 공천관리위원들하고 면담을 했대요. 의견 청취를요. 왜 패배했나? 자, 김세연이, 최대석, 이인실이 이런 사람들이 면담을 했다는데 공관위원들은 공천 당시에 공관위가 정권을 가지지 못했고 당 공천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등 책임을 황교안한테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이후 당 사무총장이던 박안수 의원으로부터 당시 지도부 입장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김영호 등 공관위원장의 패착과 오보 등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김영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졌고 황교안, 김영호 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특위는 공천 논란과 관련한 현상만 기술할 뿐 잘잘못에 대한 특위 차원의 가치 판단은 배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 균형을 취하는 척 했지만은 아픈 걸 살을 도려내서 다 까발려야 할 특위가 뒤로 숨은 것 아니냐. 그리고 특위 관계자들은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겠다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처방이 나온다고 6월 달에 백서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말을 했는데 그는 최근에 총선 참패의 원인이 박근혜 탄핵 이후 당의 입장이 없어서 졌다고 그래서 탄핵이 됐으므로 국민에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졌다. 아니 탄핵이 언제 있었던 일인데 그놈의 탄핵은 앞으로 선거 질 때마다 다 탄핵 때문에 했다고 옛날에 캐캐묵은 일을 끄집어내서 일을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반성이 결여된 채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래서 이 백서를 만드는 특위도 틀려먹었고 그 다음에 탄핵 때문에 그렇다고 사고를 우리고 있는 김종인이도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자, 일이 잘못되었으면요. 먼저 제가 이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미통당이 선거하기 전에도 이야기했고 선거 참패 이후에도 했어요. 현 시대를 먼저 진단해라. 그리고 시대에 맞게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이야기하고 공천도 거기 걸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거 치고 나서는 왜 선거에 졌나 하는 이유가 시대를 진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걸맞지 못하는 어떤 착오들이 발생한 것을 냉정하게 적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지고 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통당의 패배의 가장 책임은 대선 1년 1개월쯤 전에 미통당을 맡았던 황교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정신이 없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그럼 저쪽은 정신이 있냐? 민주당도 정신이 없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우다 어차피 쓰레기 맹탕 들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둘 다 맹탕 들인 마당에 상대적으로 한쪽에만 많은 강요를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황교안이 지금이 어떤 판인가만 냉정하게 읽고 문 패거리를 어떻게 달아야 될 건가만 냉정하게 판단했더라도 1년 1개월 시간 동안에 문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갔더라도 이깁니다.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간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도 정치 다시 복귀하려고 전현직 의원들한테 전화 돌린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면 인간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황교안이를 미통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또 황교안 하면서 쫓아다녔고, 이 보수 지지층도 또 황교안 하면 쫓아다녔어요. 이 보수 바닥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하면 너무 무식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뭐겠습니까? 경제가 불황이고 서민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까? 보수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보고 성장을 위주로 이야기한 보수의 정책은 틀렸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미 그때도 심각했으니까 부동산 등에 대해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황교안의 민부론 보면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YS하고 똑같은 거 뺏긴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 하던 썩은 상류 기득권들 불러다가 정경영 앞잡이들 불러다가 민부론이라는 걸 만들어. 그때부터 끝난 거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중 앞에 상투적으로 다갔을 때 지금 자신의 삶이 위태로운 수많은 대중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또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서 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걸 적당히 속이고 통할 때는 상대가 이명박이고 박근혜였으니까 적당히 통할 수도 있었어요, 배우가. 근데 황교안이라는 허접한 배우를 세워놓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통할 수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면서 솔직히 탄핵을 보면서 보수가 얼마나 허접한 집단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들도 민주당이 거짓말하고 문가리도 거짓말하는 걸 알아도요, 이것들이 보기가 지긋지긋해져 버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보수의 표조차도 다 모아내지 못하고 한 10% 이상은 영원히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진단에 걸맞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 옛날에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찍어줄 강남의 압구정동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될 수준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이깁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압구정동만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 부분을 해야 될 건데, 공천 잘못해서 이기고 졌다? 전 꼭 그래 보지도 않아요. 물론 공천도 많이 잘못됐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시대인가, 대중의 인식 변화는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당의 방향과 목표와 비전은 어떻게 갖고 가고 그것이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그런 어떤 관점 하에서 공천은 어떤 사람들로 물갈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한 두어 달 우리가 몰고 가야 될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시간만 때우면서 굴러가면서 상대측의 실수는 덮어지고 이쪽의 실수는 스스로 부각시켜가 문제로 삼아서 자진 승리를 상납했죠. 겉으로는 많이 졌지만 퍼센트지로 보면 한 보름만 제대로 해서도 비슷하게 나올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김종인이 지고 앉아서 툭툭 튀는 거를 누르면서 뭐 한두 가지 발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있어 보이지만 저 집구석은 제가 볼 때는 정상화되기 틀린 집이고, 저 김종인이 노구를 이끌고 수해 현장 다니는 거는 결국 지지율 올려서 기가 빠진 문이 딜 치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딜 치자 하면 미통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 나와봤자 그 뭐 청와대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더라. 그러니까 뭐 대통령 만드는 정당이라고 해봤자 내가 좋을 거 없다. 내한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그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서 장관도 해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뭔가 사회적으로 끝발이 더 좋아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려면 굳이 지금 같은 대통령 제도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하고 검찰총장부터 대법원장부터 다 임명하고 사실상 통치를 국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면 우리가 정권 잃을 필요도 없지 않냐. 나눠먹는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다. 한 번은 우리가 여당이 되면 6대 4로 나눠먹고 저쪽이 여당이 되면 우리가 4를 먹으면 되고, 그러니 뭘 어려움이냐. 죽을 때까지 따뜻하지. 자,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냥 힘 빠진 거 국민들이 손맛이나 한번 보라고 권력은 다 뺏어버리고 국방 외교만 한다고 해가지고 시다발이 하나 세워놓으면 되고, 그러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달라들 필요도 없다. 총리가 짭짤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뭐 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실제로는 국회 안에서 이제 이 조각을 할 때 서로 지분만 잘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허수아비 되면 권력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된다. 그리고 국회 권력은 지금보다 몇 배 나아질 거다. 그리고 내가 줄 잘 서서 조금만 잘하면 장관도 해먹을 거다. 장관 되면 뭐 그게 내 목표가 달성되는 거지 뭐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라도 없고요, 안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백서를 만들으라고 하니, 백서 만드는 놈도 여기 줄이 있고 저기 줄이 있을 건데 누구 비판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시대적 문제를 진단할 만큼 수준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에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서는 내부로 특위위원 임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고, 외주 준 사람이 한번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 조사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만 응해주고 완전히 외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주도 어떤 사람이 외주냐. 미통당하고 전혀 관계없이 미통당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외주를 주면 정확하게 작성해줘요. 나한테 외주를 부탁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해주지요. 너네들은 어디가 문제서 문제고 앞으로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첫날 백날 가봤자 지지율 오르는 거 상관없이 너네들은 좋은 날이 없다.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특위위원 정해서 거기서 백서 만들으라고 하니, 그 백서 만든 사람도 미통당에 줄 섰다가 혹시 나중에 한 자리라도 꿰차거나 국회의원이라도 함하거나 집권하면 장관이라도 함 시켜줄까 줄 서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백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웃기고 자빠진 소리죠. 종인이 박근혜 타령하는데 박근혜 타령은 이제 그만하세요. 자, 박근혜는 지금 미통당이 뭉개진 것과는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2017년 대선 이후의 문제는 박근혜하고 관계없이 전적으로 보수 정당이 썩어 문드러져서 발생한 거예요. 언제까지 박근혜 탓으로 하겠어요? 김종인이 대표하다가 뭐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박근혜 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물러날 겁니까? 그래서 저 백서나 박근혜 타령이나 가짱키는 마찬가지다. 저렇게 해서 망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될 것 같지요? 천만에 말씀. 또 순식간에 당신들은 내다바이 당하거나 닥쳤던 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